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 신고 문제부터 해서 세금, 또 법인의 시장 참여까지. 이게 한국이 좀 신중한 건지 아니면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는 건지 그 단서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현재 규정의 어떤 허점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윤곽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암호화폐 자산 관리에 어떤 뭐랄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그 속내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시작하죠. 내 코인 신고해야 하나? 이 문제요. 핵심은 그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인데요. 작년 중에 단 하루라도 해외 거래소 계좌 포함해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월말 합계액 있지 않습니까? 그 월말 합계액 중에서 최대 금액이 5억 원을 넘었다. 이러면 이제 다음해 6월에 신고해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해외 계좌, 그러니까 뭐 은행, 증권, 코인 거래소 이걸 다 합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 달의 말일 기준 잔액 합계 중에서 그중에 제일 높았던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합산이고 월말 기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달 말일에 해외 은행에 한 3억 있고 뭐 해외 거래소에 3억 원어치 코인이 있었다. 이러면 합쳐서 6억이니까 이건 신고 대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개인 지갑 아니겠습니까? 현재 법규상으로는 거래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비밀키를 관리하는 그 뭐랄까 소위 비수탁형 지갑, 여기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요. 이걸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가 바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걸 계속 반복했다면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 계좌의 월말 잔고는 계속 5억 원 밑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개인 지갑 활용이 이 신고 의무를 피하는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자금 흐름 추적 기술이 발전하면 언제든 좀 바뀔 여지는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미래는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팔아서 얻는 이익,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게 원래 2025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또 2년 유예됐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늦춰지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시스템 부재가 제일 크다고들 하죠. 개인이 언제 얼마의 코인을 샀는지 이 취득가액을 거래소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국세청에 보고하고 또 국세청은 이걸 검증할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아직. 네, 그 OECD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CARF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원국 간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국제 규약인데 이걸 암호화폐까지 확장하려는 거거든요. 아, 그 국제협약 말씀이시죠? 네네. 이걸 활용한 시스템 구축도 빨라야 뭐 2027년 이후로 예상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신속한 규제 도입이랑 또 시장 위축 우려 사이에서 약간 정책적 결정을 좀 망설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시에 또 개인 지갑에 든 암호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를 의무화하자 이런 법안도 나와서 좀 논란이더라고요. 편법 증여 맞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상당히 크고 또 암호화폐의 그 탈중앙적인 속성하고도 좀 충돌하는 면이 있죠. 네. 그래서 법안 통과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고 만약 통과된다 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상 개인 지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건. 음. 개인 투자자 이야기에서 좀 시선을 돌려보면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축은 바로 기업들의 참여인 것 같아요.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거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그 로드맵을 보면요. 첫 단계는 국세청이나 검찰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입니다. 압수자산 매각이라든지 기부금 처리 같은 좀 제한적인 목적이고요. 일단 공공기관부터. 네, 그 다음이 이제 상장사나 전문 투자법인, 그리고 일반 법인은 그보다 더 나중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꽤 활발하거든요. 한국만 계속 이렇게 문을 닫아두면 관련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거나 오히려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법인 참여가 본격화되면 뭐 은행의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 서비스나 기업들이 이걸 자산으로 편입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도입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잠재력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허용은 하더라도 실제 활용 범위에는 좀 제약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당장은 개인 지갑 활용이 해외 계좌 신고를 피하는 데는 유효하고요. 그리고 양도세 과세는 시스템 문제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인 참여는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 환경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여전하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께서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주요국들은 지금 암호화폐 제도화에 막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국의 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좀 더뎌 보입니다. 이런 속도 차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현명한 길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